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내용은 아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2시간 정도를 가르침으로써 학년이 올라가고 내용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수학을 점점 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결과물인 공식, 문제가 아닌 수학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특성을 모르거나 오해하게 되면 내용이 심화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연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기 나타난 이 시와 같이 자세하고 오래 버는 법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제공하는 레시피를 통해 누구나 아이들에게 자세하고 오래 보는 상태를 2시간 정도 직접 체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어떤 카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를 다녀갔고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은 빈센트 반 고흐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입니다.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아이들 대부분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거나 오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것의 정답을 맞출 수 있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수학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서 시험에 나왔으면 원래 틀렸을 것을 그것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죠. 하지만 이미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1000문제를 풀고 2000문제를 풀고 아무리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도 시험 문제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수학에서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변화시켰을 때 그것을 응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된 문제들,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일수록 보통 우리가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어떤 수학하는 법이라는 수학적 결과물이 아닌 수학의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수학하는 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요. 사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 그 다음에 모르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볼 수 있는 것을 자세하고 오래 보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고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 1인 넓이를 6개를 붙인다면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6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는 1이 3이고 1이 3개 모여 있고 이건 1이 2개 모여 있으니까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넓이는 3 곱하기 2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 1인 넓이가 이런 식으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붙었을 때 우리가 3 곱하기 2로 이 개수를 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개수와 넓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 1에 대한 것은 사실 정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보시면 이 6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수학은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 A와 B면 이 과정을 잘 살펴본 사람들은 이것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3 곱하기 2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을 살펴본 사람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A, B는 자연수일 때고요. 유리수일 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2시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레시피, 2시간 동안의 어떤 설명으로 유리수까지 확장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고 오래 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뉴턴이고 여기서 F는 사과와 지표면 또는 사과와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힘을 얘기하고 M과 스몰 m은 각각 지구의 무게와 사과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고요. 예, 질량이죠. 예, 그 다음에 이 R은 사과와 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고 오래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서 이런 아름다운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로부터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17이고 세로가 12인 직사각형의 넓이도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여서 17 곱하기 10이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7 곱하기 12를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 아닌 좀 색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9단의 계산법이고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 곱하기 12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7에다 2를 더한 후 10을 곱합니다. 17에다 2를 더한 후 10을 곱하면 17에다 2 더하니까 19, 거기다 10을 곱하면 190이고요. 190에다가 7하고 2를 곱한 14를 더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204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말 이 19단 계산을 안 배운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맞아? 또는 정말 왜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호기심이고요. 이 호기심은 굉장히 인간의 소중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17 곱하기 12를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17 곱하기 12를 원래대로 계산해보면 7이 14고 2은 2고 34가 되고 여기 17을 적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20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이 17 곱하기 12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왜? 라는 질문이 들었다면 17 곱하기 12를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도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직사각형을 17을 10 플러스 7로 쪼개고요. 이 12라는 부분은 10 플러스 2로 쪼갭니다. 이것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10 플러스 7이 17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지만 17을 10 플러스 7로 쪼개는 것은 좀 창조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수학의 본질적인 측면이고 이것을 오해하거나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용이 심화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은 재미가 없어져요. 외계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17을 10 플러스 7로 쪼개고 12는 10 플러스 2로 쪼갠 후 이 17 곱하기 12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부분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옮겼죠. 옮기면 17 곱하기 12는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야 되겠죠. 일단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17 플러스 2고요. 세로가 10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걸 그냥 190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17 플러스 2 곱하기 10이라고 쓰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습관이 없으면 바로바로 답을 내버리는 습관밖에 없으면요. 선생님들이 과정이 중요하다, 수학은 과정이다, 결과보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쓰더라도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요. 17 플러스 2에다가 10을 곱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가로가 7이고 세로가 2니까 이쪽 지금 같고요. 예, 이 부분이 가로가 7이고 세로가 2니까 7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같아집니다. 계산을 해버리면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EBS에서 적중 예상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것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시험을 보면 같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기 전에는. 예. 지금 이게 19단에 대한 사실 계산 방법인데요. 모든 19단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것보다는 조작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산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17을 해도 똑같은 패턴을 보세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했으므로 이거에다 이거를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26이죠. 거기다 10을 곱하면 260이고요. 260에다가 플러스 여기 97, 63을 더해서 32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19단도 이런 식으로 암산 훈련을 하면 저학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공부 잘하는 능력인 워킹 메모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워킹 메모리 능력 중에서도 특히 주의 집중 능력, 주의를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공간 스케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소리를 스케치, 즉 시각적인 것을 머릿속에 띄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7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띄우면 그것은 시공간 스케치 능력입니다. 하지만 17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리로만 들었다면 17 이렇게 소리로만 생각해서 17, 17 이렇게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청각주의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학은 시공간 스케치 능력,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띄우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심화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더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간파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것은 KBS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 잘하는 법에서도 아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트레이시 박사팀의 어떤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여튼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잘 개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9단에서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자세하고 오래 보아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봤고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아서 19단을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컴퓨터도 보이고 디지털 카메라, 플래시, 핸드폰,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까를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수학에서 구체적으로 수학하는 법, 즉 자세하고 오래 보는 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움직이냐면요. 일단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2학기 때 배우는 도형, 그림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그림의 움직임을 하나의 언어 체계로 만들어서 배수라고도 부르고 뭐 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식이 움직이거든요. 그 수식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문자, 숫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움직임, 더 줄이면 수식이 움직이고 그림이 움직여요. 도형이 움직여요. 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머릿속에서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시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이 17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17이라는 17 이것은 소리고요. 그죠?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지만 우리나라 글자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로 볼 수도 있죠. 그죠? 17이라는 이 17이라는 이 소리 읽기로 읽지 마시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의 시작은 도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어떤 대수들, 식들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시공간 스케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후천적인 어떤 훈련으로 적절한 훈련으로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을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번 이 직각삼각형을 띄워보십시오. 선명할 수도 있고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세 사라질 수도 있지만 훈련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도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켜서 여기다가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한 번 더 놓을게요. 이 과정을 머릿속에서 한번 띄워서 해보십시오.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3이라고 주겠고요. 자, 이 길이를 3 정도로 주겠고 이 길이를 4로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이 길이를 x라고, a라고, c라고 놓을게요. c라고 놓고 이 길이를 구해볼 텐데 요 직각삼각형 있죠?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같기 때문에 요 길이가 c면 요 길이도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상에서 이 수학을 보고 있냐면 정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뭐 워킹 메모리 19단,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것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기 때문에 여기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가로 곱하기 세로여서 c 곱하기 c라고 얘기할 수 있죠. c 곱하기 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수학의 어떤 언어적인 측면, 데피니션이라고 부르는 정의적인 측면인데요. 수학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디자인합니다. 용어를. 중3 때 배우는 용어인데 c 곱하기 c를 간단하게 c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c제곱이고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똑같이 c제곱에 해당하겠죠. 자, 도형을 또 움직여서 위로 올립니다. 이것을 위로 올리고 이것은 아래로 내리고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밉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아까 이 3이었죠. 여기 3이었습니다. 3, 4였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여기도 3입니다. 이 하얀 부분의 넓이는 C제곱이었죠. 아까 C제곱이었는데 C제곱은 3 곱하기 3, 9에다가 16을 더하죠. 9에다 16을 더하면 25가 됩니다. 25가 되는데 이 C 곱하기 C, C 곱하기 C, C 곱하기 C 두 개를 곱해서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25가 되는 것은 4 곱하기 4는 16이고요. 6 곱하기 6은 36인데 5 곱하기 5가 25죠. 그래서 우리가 C는 5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가 5가 됐는데 5라는 이건 일종의 문제죠. 이 가로가 3이고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라라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그 아이들이 습관화시켜야 될 것이 굉장히 습관화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 위주로 공부를 하면요, 그러니까 강박적 정답 구하기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데요. 정답만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봐요. 쉬운 문제는 맞춥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재미를 잃게 만들고요. 그것은 수학의 근본적인 특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계어로 만들어요. 어려워합니다. 결과만, 정답만을 추구하면 과정을 봐야 돼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여기서 이 넓이가 3의 제곱이어서 9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 곱하기 3 곱하기 3 또는 3의 제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시계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상위 1%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굉장히 나중에는 점점점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수학 공부의 방법입니다. 여기도 지금 넓이가 16이라고 그냥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4의 제곱, 4 곱하기 4니까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다시 답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고 오래 이 과정을 회상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때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뭐 적중 예상 문제다라고 해서 푸는 어떤 급조된 문제들 1년, 2년, 3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유행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몇천 년을 살아남은 고전 명작,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우리가 유행을 타는 것들은 처음에 흥미를 느끼다가도 여러 번 보면 질려요. 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고전의 특징들, 명작의 특징들은 처음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볼수록 뭔가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것들이에요. 수학의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명작 문제들, 그런 고전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름 붙이는 것들입니다.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것은 고전 명작이에요. 여기 19단의 계산법은 고전 명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중요성이 떨어져요. 19단에 해당하는 것만 해결할 수가 있고 다만 거기서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워킹 메모리를 훈련을 하는 어떤 도구로서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사실은 고전 명작이에요. 이것에 대한 증명 방법은 400가지도 넘습니다. 자,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법이 뭐냐라고 했냐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고, 무엇이 움직이냐고 했냐면 도형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자 숫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움직인다고 했고, 문자 숫자 움직이기, 위치 움직이기는 이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수식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 C의 제곱은, 그죠? C의 제곱은 이 넓이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한 것 같죠?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는 법, 오래 보는 법은 움직이는 법이라고 했고, 문자 숫자가 움직인다고 했죠? 여기가 3, 4가 아니라 7, 8일 때, 10, 12일 때도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움직이는 거고요.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것을 문자로 움직입니다. 이걸 A라고 보고 이것을 B라고 보면 이 3이 A로 움직였으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B로 움직였으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가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9단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측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저는 이걸 황금고리라고 불렀는데 황금고리가 중요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 연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식을 암기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그 시험과 자기가 아는 것을 연결하지 못해서 틀려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이 풀었던 문제만 맞춥니다.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췄죠. 그럼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자꾸자꾸 많이 풀어서 시험에 내가 나올 문제를 미리 풀어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조금의 이익을 얻지만 정말 수학이 주는 이익과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반드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수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볼 수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아내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뭐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고리들입니다. 황금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황금고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학적 결과물들 있죠? 개념이라고 불리는 그 수학적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시간을 단축해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와 연결되는 파푸스 제2정리라든가 고일 과정의 코사인 제2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창밖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을 자세하고 오래 봐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파이 r의 2배, 파이 r 플러스 파이 r이죠. 파이 r을 2개를 더하라라는 어떤 용어, 디자인, 제곱처럼 그거를 우리가 2 곱하기, 그죠? 2파이 r이라고 합니다. 2파이 r의 뜻은 파이 r을 2개 더하라라는 뜻이에요. 2 곱하기 3이라는 뜻은 그럼 뭐겠습니까? 예, 문자 숫자 움직이기죠. 파이 r을 2개 더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3을 2개 더한 것이죠. 3을 2개 더해서 6이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암기한 거고요. 수학은 암기가 어떤 부분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구구단을 암기해서 쓰고 있어요. 구구단 암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구단 암기하지 않으면 324 곱하기 28 같은 거, 324 곱하기 28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요. 324를 28번 더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항상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암기만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예. 이해도 하고 연결고리도 중요하고 공식을 암기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응용해서 또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사실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자세하게 오래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조금 더 얘기하면 뒤쪽에서는 좀 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깊게 보면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도 알아냈고요. 19단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직사각형으로 전부 다 환원할 수 있어요. 물론 삼각형의 넓이를 평행사변형으로 환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삼각형은 직사각형으로 환원도 가능합니다. 연결고리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런 직사각형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어 올리면 바로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그래서 파이 r 곱하기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제가 어떤 결과물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다시 펴서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 r이라는 것은 이 밑변 2파이 r의 절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2분의 1을 곱하면 지워져서 파이 r 밑변 곱하기 높이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생략해서 풀겠지만 과정을 알고 있고 과정을 생각해보고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이 밑변이죠.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각형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직사각형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A고 높이를 B라고 보면요. 이것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유도될 수 있냐면
자, 이것의 중점을 이렇게 긋습니다. 예, 그럼 여기가 A면 이것은 절반이니까 2분의 1 A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직각삼각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런 직각삼각형을 상상을 하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가 2분의 1a, 2분의 1a, 세로가 b죠. 그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2분의 1a 곱하기 세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하는 레시피, 저의 어떤 그 2시간짜리 강의나 무료로 제공되는 2시간짜리 강의나 아니면 제 책 수학 공부의 비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열까지도 다 해결이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스스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저는 수학 공부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면 이렇게 직사각형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직각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해서 고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응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하는 법입니다. 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세히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아마 신문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나중에 거기에 대해 또 소설을 썼는데요. 그래서 베르베르의 그 개미라는 소설이 탄생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볼 수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게 본 거예요. 자,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우리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워킹 메모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용들을.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넓이까지 갔습니다. 이번엔 원의 넓이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원의 넓이를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나 삼각형의 넓이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반지름 있죠. 이 반지름을 여기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원둘레 있죠. 이 원둘레를 이 반지름의 끝 지점을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아까 요렇게 있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었죠. 이 원둘레를 쭉 펴서 직선으로 펴서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있죠. 이 반지름의 이 첫 부분에 있었죠. 여기다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원들 있죠. 원을 다 이렇게 선으로 봐서 쭉 펴서 각각의 반지름이 있는 위치에다가 붙입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도 갖다가 이렇게 쭉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즉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배경 지식,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 지식이고,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움직이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자질이 없다,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부분이지만 워킹 메모리입니다. 정확하게는 워킹 메모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잘 개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좋은 도구가 수학입니다. 아직 설득은 못 시켰어요. 뒤에서 왜 그런지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반지름이 r일 때 원둘레가 2파이 r이라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므로 이 길이가 2파이 r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되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파이 r 아까 했었죠? 곱하기 r 해서 지워져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근데 우리가 앞에서 c 곱하기 c를 c제곱이라고 약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 r 곱하기 r을
R제곱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황금고리도 중요하고 이어짐도 중요하고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의 넓이, 반지름이 R이고 원둘레가 2파이 R일 때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고 고전, 명작 문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후, 10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어떤 적중 예상 문제, 최신 경향 문제가 아닌 자세히 보고 정말 오래 보아야 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예요. 그것이 일종의. 그래서 이 파이 r 제곱이라는 우리가 원의 넓이라는 또 공식을 암기를 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마 하기 싫을 텐데요. 굉장히 귀찮아서 이 과정을요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서 한번 이 과정을 원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로 바뀌는 지금 원의 넓이까지 했죠. 원의 넓이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이 아마 이 들판의 꽃을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예쁘다고 느꼈고 사랑스럽다고 느꼈고요. 이런 통찰력 있는 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능력, 이것은 모든 어떤 공학 분야,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통찰을 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아까 빈센트 반 고흐의 카페테라스라는 그림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라는 공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중간 과정, 그 중간 자세히 보고 오래 본 과정을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본 사람조차 이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간 어떤 메커니즘이나 과정을 제3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데 수학은 그 중간 과정을요. 자세하고 오래 본 그 과정 하나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대가들의 생각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것이 수학의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피타고라스 정리, 19단,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 소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찮게 봐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법이고 이런 것들을 하찮게 보면 오래 보거나 깊게 보거나 중간 과정을 무시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성과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 간단하게 점수 주는 문제, 저학년 때 점수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수학의 본질상, 수학의 본질적인 특성상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조금 심화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계층적인 학문이고 연결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법이 바로 수학의 정신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은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시한 일단 모델은요,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2시간 정도 연결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하는, 교과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발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과정들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직사각형 넓이하고 연결되죠. 이것은 이미 했고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소개드리지 않는 제가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어떤 무료 강의를 통해서 배운 후
아이에게 전이시킬 수도 있고요. 제 책 수학 공부의 비밀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이 자세한 레시피를 제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연익의 기본장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저는 17개의 개념을 플로우, 몰입이란 뜻이죠. 이런 상태로 연결하면서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직접 수학하는 법, 왜 이것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왜 자세히 보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이 왜 수학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책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책은 굉장히 많고 다 소개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내가 아는 지식, 저도 그랬었는데 내가 아는 지식을 모르는 학생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싶죠, 그죠? 알려주고 싶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무지한 상태의 스승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사례와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소개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은수저라는 책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명작 소설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 소설을 손에 대서 한 4시간, 3시간 정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아주 얇은 소설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을 특별히 소개시키는 이유는 이 책 때문에 그런데요.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에서 일본의 어떤 특별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 선생님은 그 학교의 체제상 중학교 때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을 한 과목 선생님이 6년을 가르쳐요. 6년을 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선생님들도 배웁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뭔가를 배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런데 그것을 6년 동안 같은 내용을 막 1학년만 하면 같은 내용만 하겠죠. 같이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그 에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중학교 3년 동안을 이 책 하나로만 가리킵니다. 이 책 하나로만 가르쳐서 6년을 가리키니까 6년마다 은수저 1기, 은수저 2기 이런 식으로 졸업생들이 배출되는데요. 그 졸업생들이 뭐 도쿄대 합격률, 합격자 수에서 1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뭐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때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에 몰입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몰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게 봄으로써 지식을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몰입이라는 이 책은 원래 몰입이라는 용어, 이 플로우죠, 플로우. 흐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아마 미하일 칙세나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제안했던 얘기인데 그것을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자기가 몰입해 가는 과정. 처음 단계는 힘들지만 실제로 몰입이 되면 어떤 즐거움, 쾌락보다도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책이에요. 이 네 개 전부 다, 그다음 이 책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언어교육, 국어교육에서 하나에 몰입해서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봄으로써 좋은 성과를 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지한 스승에서도 그 자코토라는 교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코토라는 그 프랑스 교수가 정치적 이유로 저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고 네덜란드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코토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말을 전혀 모르고요. 전혀 하지 못하고 네덜란드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한 스승이죠.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자코토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책은 이 은수저와 마찬가지로 은수저가 일본어로 된 아주 훌륭한 소설이에요. 세월의 흐름을 견딘 명작 고전 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소설도 프랑스어로 된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프랑스어 네덜란드 대역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영 대학 대역판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도 돼 있고 네덜란드어로도 돼 있는 이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소설책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게 합니다. 그냥 공부하게 해요. 그 책을 가르쳐 줄 수 없죠, 지금. 네덜란드어를 모르니까요. 1년 동안 딱 이 책 하나를 합니다. 이 소설책 하나를 하는데,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거의 작가 수준의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보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유행을 타는 것. 그 다음에 뭐 최신 경향 이런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요. 촌스러워지고 실증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고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처음에 다가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 번 보고 자세히 볼수록 우리가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은수저도 그렇고 텔레마코스의 모험도 그렇고 수학은 근본적으로 뭐 이거는 지금 영어고 이것은 어쩌면 언어인데 수학은 근본적으로 원래가 그 정신과 태도가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생기고요.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수학이 주는 실제적인 어떤 도움도 못 얻고 점수도 안 나오죠.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반드시 틀리니까요. 내가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러니까. 그리고 누가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또 알았고. 그래서 수학은 아까도 봤지만 정사각형의 넓이. 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초중고 전과정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연익의 기본장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어, 교과서나 일반적인 수학책, 뭐 이야기 형태로 나타난 수학책이나요. 아니면 뭐그 수학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동양의 주비상경이나 구장산술 같은 것에서도 수학이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를 깊고 자세하게 봐서 나온 결과물들을 수록했지만 그 깊고 자세하게 본 어떤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수학의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건 바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책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 책, 수학 공부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이것을 공부했다고 치더라도 뭐 굉장히 외계어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어려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인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영문판을 보셔도 되고 이것을 교우사에서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책을 딱 봤을 때 흥미를 잃고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이것은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이니까 그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림 한 장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글을 그림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수학 공부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2부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1권을 소개를 했고요. 이
설명의 과정,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이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어, 이 책을 보실 수 있으면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이 더 낫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유는 뭐, 이 글을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워낙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면, 수학 공부의 비밀, 제가 2부에서 쓴 이 책을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어떤 정신이나 태도, 그 책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그 책을 10살 먹은 사람들, 40살 먹은 사람들, 토마스 홉스나 아인슈타인, 링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오래 보는 법, 이것이 수학하는 법이고요. 가르치기와 배우기가 행복해지는 비밀, 수학 공부의 비밀은 제가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